네, 핫이슈 핫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핫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 캠퍼스 자변조의 박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 캠퍼스 자변조의 박상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변조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변조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취업 관련 이슈가 순위에 올라와 있을지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중견기업 제대로 알기 2015년 공채 대비 독서 리스트 그리고 인사기획직무 집중 탐구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 핫이슈가 중견기업 제대로 알기입니다. 특별히 중견기업 관련해서 취재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취재 아이템을 찾으려면 이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보통 어느 기업에 입사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A 대기업이라고 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A 기업은 분류상 중견기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최근 기업 이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형태인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잠매거진 애청자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자 오늘 아이템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취업 준비생들은 중견기업하고 대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 422명 중에요. 43.4%가 중견기업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은 그보다 조금 낮은 34.9%였고요. 또 1,900여 개 유가증권, 480여 개 코스닥 상장 기업 조사 결과 2012년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이 대기업이 52대 1이고 이제 중견기업이 58대 1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외치던 과거와 달리 점차 이제 중견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그 구분상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2011년 7월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개념인데요. 대기업은 이제 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 자산 총액의 합계가 총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LG, SK, KT, CJ, 현대자동차 등이 속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예요. 좀 어려우시죠? 네. 중소기업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업종별로 그리고 상한선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했을 때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출판, 영상, 방송, 통신업이라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300억 원 이상 300억 원 초과를 할 때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원 F&B, 글락스스미스클라인, 한국화이자제약, 뭐 동서식품, 한국야쿠르트, 그리고 뭐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중견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조금 감이 온다 싶은데요. 2013년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에 중견기업의 수가 2,500여 개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수치죠? 네, 뭐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이란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졸업을 하고 대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중견기업, 그러니까 사다리 정책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죠? 네, 사실 법적인 분류보다 가장 그 구직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업무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고 비전을 키울 수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이 중견기업 취업을 하면서 뭐 그 가구 기업에 입사를 네. 한 신입사원을 만나 보니까요. 그 친구가 영업관리직을 맡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주어진 업무 이외에 그 발주부터 설계까지 맡은 영역이 굉장히 넓다면서 일이 많아서 사실 버거울 때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가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또 바로 연봉입니다. 중견기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사실 연봉으로 이제 직업을 결정하는 학생들도 많기를 하는데요. 그쵸? 네. 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4%가 연봉 수준을 고려해서 기업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 선까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중견기업 평균이 그래서 3,154만 원 정도인데요. 네.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아주 뭐 큰 차이가 나지는 그러니까요. 않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튼튼한 이런 중견기업에 취업하려면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중견기업과 말씀드렸듯이 대기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직무를 분석하는 게 모든 취업의 첫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는 기업마다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확실한 비전만 있으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희망 직무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인지, 그리고 주요 성과 지표는 무엇인지 직무 관련 분석을 끝내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김은정 기자님이 일하고 있는 회사도 중견기업인가요? 네, 네. 중견,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소? 네. 예, 그거 애매한가요? 네. 그래요. 이제 입사하실 때 특별히 지금 이 회사를 희망하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네, 일단 뭐 기자라는 직업에 네.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자 직업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인터뷰이들한테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엮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취업 매거진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자본주의 매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취업 준비생 때 약간 홍보 같긴 하지만 예. 네, 취업 준비를 하던 저에게 굉장히 그 취업 정보가 정제되어 실려 있다는 느낌을 네, 너무 홍보 같나요?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체에 들어가서 더 생생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지원하게 그래요. 되었습니다. 예. 사장까지 쭉 하시길 나중에. 그래 앞으로도 취업과 관련된 네. 다양한 정보 계속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준생들 입장에서 정말 내가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정보, 기업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오프니, 코찬비즈 등을 통해서 이제 기업 정보를 얻는데요. 이제 기업 정보를 얻었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기업 개요, 사업 정보, 관련 사업 내용, 그리고 재무 정보, 채용 관련 기사 순으로 스크랩을 해두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 정보가 잘 정리된 어플리케이션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중견기업 알아보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핫 이슈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핫 이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2015년 공채 대비 독서 리스트입니다. 글쎄요, 이 리스트만 잘 파악하면 공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책을 잘 읽는다고 많이 읽는다고 취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예, 분명히 책을 읽음으로써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요즘에 이제 취업 인문학이라는 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취업 인문학이라는 말은 요즘 기업들이 워낙에 인문학적 소양이나 역사적 소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인문학도 이제는 취업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만나본 한 유통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그러니까 머리에 주입된 인문학 말고 가슴에 물든 인문학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에 기반이 된 업무적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소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아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그 취준생들한테 필요한 좀 부족한 부분을 네. 독서로 좀 채워보자는 취지에서 독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인문계 학생들이 요즘 취업 어렵다, 네. 뭐 그래서 인구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문계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문계 학생들은 일단 과학적인 좀 부분을 채워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추천해드릴 책은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입니다. 흔히들 이제 중세하고 고대는 낭만적으로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이제 전쟁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고 가족이나 마을 등의 이제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폭력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제 인류의 본성 속에 이제 복수심이나 가학성 등 악마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굳이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자기 통제나 도덕 같은 천사 같은 요건들로 이제 완화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베개로 삼아도 될 만큼 굉장히 두꺼운데 하지만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천사 같은 조건들이 악마 같은 조건들을 이겨왔는지를 이제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좀 재미를 쏠쏠히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첫 번째 책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네, 생태학자이자 이제 진화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조지 헤스컬이 쓴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책입니다. 네. 저자는 이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주변에 숲을 정처 없이 걷다가 앉기에 적당한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 둘레에 지름 1m 정도의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다라라고 부르는데요. 저자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만다라라는 원을 그냥 그저 지켜보자는 원칙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은 숲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몸도 결국은 수많은 세균이 결혼한 결과물이라는 어떤 그 저자의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네. 그래요. 인문계 학생분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 주셨고 예. 또 이공계 학생들도 책 소개 안 해주시면 삐질 수 있으니까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과 반대로 역사나 철학적인 그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철학자 고병권 씨의 철학자와 하녀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는 이제 철학으로 개인과 사회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를 담담히 서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철학은 지옥에서 가능성을 찾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팍팍한 현실에서 왜 철학이 필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고병권 작가님은 또 직접 취재하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네네. 취준생들에게 또 어떤 좋은 이야기 해주시던가요? 네, 사실 고병권 작가님은 굉장히 뭐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서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현실이 좀 힘든데 이런 현실을 이제 기껏해야 뭐 진정전화 마취제에 불과한 위로나 격려의 말들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철학적 경험과 어떤 일깨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러니까 경주마로서 1등을 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경주마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추천 도서로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아까 역사적인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유시민 씨의 나의 한국 현대사인데요. 뭐 백분 토론 사회자, 장관, 국회의원, 정치인, 당대표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전업 이제 작가로 돌아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뭐 4.19, 5.16, 5.18, 6월 항쟁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책의 머릿말입니다. 이제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데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선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엮어내서 해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나는 그 권리를 소신껏 행사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숨차게 우리 취준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책을 살펴볼까요? 네,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책인데요. 프랑스의 이제 교수인 토마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입니다. 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자본소득은 항상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자본과 부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의 주장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굉장히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분배가 이루어지고 뭐 규제를 풀어야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피케티 교수의 그 주장은
굉장히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책들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취준생들을 위한 소설책도 한 권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사실 저는 뭐 자기계발서나 딱딱한 사회과학적 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이 있죠. 네.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와 제가 소개해드릴 투명인간이라는 책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설계의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성석재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이제 주인공 만수의 이제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좀 사상 문제로 큰 고초를 치르기도 하고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면서 힘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만수는 6남매 중에서 차남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뭐 부의 독점, 권력 세습, 정경유착, 굉장히 다양한 부조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마다하지 않는 가장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살아왔던 만수는 결국 이제 마포대교에서 차에 치여서 투명 인간이 되고 만다는 얘기인데 네.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족과 사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직접 다 읽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선정 기준이 그러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어떤 뭐 무슨 문고 이제 마스터 분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청년들 뭐 취업 준비 바쁘다고 해서 책 읽을 시간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좀 짬을 내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의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저도 바빠서 책 읽을 시간 없다라는 얘기를 좀 20대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골의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박경철 씨의 말로 제가 가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책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위선이다. 시간은 늘 충분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달콤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새로운 거를 추구할 힘이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좀 마음가짐으로 책도 부지런히 올 한 해 읽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핫 이슈 알아볼 차례죠? 네, 세 번째 핫 이슈는 인사기획직무 집중 탐구입니다. 또 취준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인사기획직무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셨다고요? 네, 인사기획 직무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인사 생각하면 보통 채용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인사팀을 직접 만나보면 업무가 굉장히 넓고 되게 긴밀해서 제가 함부로 여쭤볼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공채, 하계 인턴에 동계 인턴까지 1년 내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기획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HR클릭이라는 인사 전문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고 인사기획 직무는 이제 인재 채용은 당연히 기본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인사기획 직무에서는 이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조직을 이루는 모든 인재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원증을 걸고 있는 이 사원들의 급여, 휴가, 복지까지 관여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업 경영 전략에 따라서 인사 전략을 세우는 직무가 인사기획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인사기획직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이 회사의 자산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직무인데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인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냈다면 새로운 형태 또는 개선안을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의 경영 전략과 잘 맞는지 판단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무에 필요한 5가지 역량을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인사기획은 인재랑 말을 하기 때문에 직원과의 대화나 직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안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원활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인사기획직은 특히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획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찰력, 그리고 논리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 그리고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인사기획직무에 지원할 때 좀 우대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꼭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노무사나 뭐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으로 직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서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외국어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능력도 평가하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글로벌 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국제 HR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HR 전문가 자격 시험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인사기획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취재를 해 오셨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사기획 직무는 우선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인사관리 운영 실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선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술적 역량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직무 분석 및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무자를 만나서 직접 무슨 일을 하는지도 여쭤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HRM을 기초로 응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찰력 그리고 넓은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인사기획 직무를 취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새롭게 느끼셨나요? 네, 저도 이제 채용 담당자 분들만 만나다 보니까 인사를 다루는 직무가 그 채용만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가 굉장히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인사는 굉장히 핵심 업무라고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인사를 채용으로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복지나 휴가까지 복지. 인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을 해보면 직무 탐색이 훨씬 쉬워질 수 있고요.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직무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들러주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한경캠퍼스 자벤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네. 보다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해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